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올리원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미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부터 한능검 심화편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같이 듣고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내가 볼 회차의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급수 1급, 2급, 3급 받는 게 목표인 친구들은 없을 것 같은데 좋은 급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게 목표인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풀어볼 모든 회차의 문제들은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몇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답 이외에 나오는 보기들 그런 내용들이 내가 시험을 보는 회차에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면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 명심하면서 수업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제집을 따로 사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심화 같은 경우에 앞으로 선생님이랑 쭉 풀어볼 문제들이 수백 문제 이상입니다. 이것만 꼼꼼하게 풀고 복습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선생님만 믿고 그리고 프린트해서 필기하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심화로 시험이 개정되고 나서 치러진 첫 회 47회 시험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이 47회는 비교적 문제가 상중하로 따졌을 때는 중간, 문제가 비교적 평온하다? 문제가 무난한 편이었는데요. 과연 우리 친구들이 풀어볼 때도 그랬는지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제목에서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나라의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무왕? 무왕, 문왕, 선왕, 고왕 모두 다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발해의 왕이죠. 발해는 왕족들이 대씨였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2대 왕인 무왕의 이름이 대무예죠. 자, 어쨌든 일본에 이렇게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했고 대무의 무왕에서 우리는 발해 이야기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죠. 자, 문제 정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모두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보기들이에요. 1번. 지방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행정구역 22개 담로를 만들고 여기다가 관리를 파견한 건 6세기 백제의 왕이었던 방금 전에 우리 무덤 얘기했었죠. 무령왕이고요. 자, 교육기관으로 태학. 수도에는 태학, 지방에는 경당. 이거 어느 나라이냐? 고구려의 소수리망입니다. 자, 필기를 하신다면 옆에 국가도 같이 써주셔야 돼요. 백제, 무령왕, 고구려, 소수리망. 다음 세 번째.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골품제잖아요. 연속해서 4번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죠. 자, 둘 다 어느 나라다? 신라. 자, 그 다음에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하였다. 거란도, 영주도, 일본도, 신라도, 조공도 합해서 5개의 교통로를 우리는 발해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이번 문제는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통 우리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찾는 거 굉장히 약해요. 이런 문제의 경우에 특히 연도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된 거지 라는 흐름을 파악하셔야 문제를 푸는 게 쉽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하자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김품석을 따라 죽었다. 김춘추는 이에 하늘 품고 고구려의 군사를 청해 백제의 그 원한을 갚고자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느냐. 대야성을 백제가 함락했다. 대야성. 그 다음에 김춘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인데 대야성은 신라의 성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원래 우리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대요. 신라를 공격을 해서 신라의 성들을 굉장히 많이 뺏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성이 대야성이었는데요. 당시 대야성의 성주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김춘추의 사위였던 거야. 김춘추의 딸이 있고 그 딸의 남편이 있는데 얘네들이 대야성의 성주와 그 부인이었는데 백제한테 공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김춘추는 신라의 고위 관리였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김춘추가 어떻게 했느냐? 한을 품었어. 고구려의 군사를 청해서 백제의 원한을 갚고자 하니 왕이 허락했다.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해서 백제를 공격하고자 했는데 왕이 허락했대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신라가 나중에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잖아요.
고구려랑 동맹을 맺었어? 아니잖아. 당나라랑 동맹을 맺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스토리지? 원래 신라는 고구려하고 동맹을 맺고자 했어. 백제를 같이 공격하려고.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는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동맹 체결을 거절하죠. 그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결국 신라는 고구려랑 동맹을 맺는데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김춘추가 어디 간 거예요? 바다 건너 당나라에 가서 동맹을 요청한 거야. 즉, 자,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가사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런데 실패를 하였다. 그 후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 나당 동맹이 성사가 되었고 나당 동맹을 체결한 후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된다. 요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 자, 다음 스토리 보겠습니다. 김유신이 황산벌판으로 진군하자 백제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험한 곳을 차지해 세 군데의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김유신 등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4번을 싸웠지만 전세는 불리하고 병사들은 힘이 다하였다. 김유신은 신라 장군이야. 계백은 백제 장군이야.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신라가 뭔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이건 역시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열심히 신라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백제가 패배를 해요. 신라가 승리를 하죠. 결국 이 일이 있고 나서 백제가 멸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승이 보덕궁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안승이 누구지?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안승이 보덕국은 또 뭐야? 나중에 백제 고구려 다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신라까지 공격을 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신라가 당나라 쟤네들을 견제해야 되겠다 해서 싸움 잘하는 고구려의 후예들을 모아서 막 보덕국 만들어서 안승 왕 만들어주고 그랬잖아. 즉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된 건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의 일입니다. 백제가 660년에 멸망했고 고구려는 그로부터 8년 후 668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보다 더 이후라는 거잖아요. 즉, 이거는 나보다 더 이후의 일이다. 다음,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말했죠? 고구려와 동맹 체결 실패하고 나당 동맹 맺어서 백제 멸망시킨 거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네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을지문덕 살수대첩 언제지 얘들아? 612년. 외우지 못해도 고구려랑 수나라랑 전쟁했을 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 알 거고 그리고 나서 수나라 멸망하고 당나라 들어서잖아요. 그쵸? 요건 언제의 일이냐? 612년 즉 고구려래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기 전 수나라가 있었을 때니까 언제라고 할 수 있니? 가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적군을 격파하였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전쟁, 나당 전쟁이잖아요. 기벌포에서 신라가 승리한 건 요해 신라가 삼국통일합니다. 676년. 즉 나보다 더 후죠. 마지막,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복신, 도침, 흑치상지, 부여풍 모두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다는 건 백제가 멸망한 이후니까 역시 나보다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이죠.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친구들 또 어려워하는 건 아세요? 뭐 사이에 있는 거. 요거 무슨 문제냐? 조선시대 4대 사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자강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책자 한 권을 내놓으니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김종직의 문집 가운데 조의제문을 지적하여 여러 추관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김일손의 죄악은 모두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알기 쉽게 글귀마다 주석을 달아 왕에게 아뢰었다. 자, 조선시대의 4대 사화 너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무갑기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자, 사화는 살인과 훈구의 대립으로 살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무오사와 연산군, 두 번째 갑자사화도 연산군, 세 번째 기묘사화가 중종, 네 번째 을사사화가 명종 때 일어났다는 거. 자,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지? 각각의 사화가 일어난 이유.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엄마 패비윤 씨 때문에, 세 번째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때문에, 마지막
명종 때 을사사화는 왕실의 외가 친척 윤씨 집안의 다툼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김종직 조이제문 나왔네. 그러면 이거 무오사화이구나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광조가 아래기를 끝났습니다. 조광조 얘기 중종 때 조광조가 엄청 총애받던 신하였잖아요. 기묘사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결국은 이 문제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요게 이제 가끔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양재역 벽서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양재역 지하철역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양재역이라는 지역이 이제 벽에 쓰여진 벽보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 네 번째 사화 을사사화 있잖아요. 을사사화 이후에 그 당시 을사사화가 왕실의 두 외척 집안, 윤원형이라는 사람 집안이랑 윤임이라는 사람 집안의 대립 때문에 을사사화가 일어났거든. 근데 그 당시에 윤원형이라는 사람이 약간 뭔가 그 자기네들을 욕하는 벽서가 붙었다. 그게 윤임네 집안의 짓이다 하면서 이 그 윤임네 집안을 몰아내기 위해서 벌인 게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제냐면은 을사사화,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가장 뒤에. 다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사림이 나뉘어진 거 이거 붕당 정치의 시작이잖아. 사림이 동서로 나뉘어진 거 선조 때야. 여러분들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노래를 외우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선조! 그럼 뒤구나 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요것도 뒤입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었다. 자, 여기 중종반정으로 연산군 폐위되고 나서 중종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연산군과 중종 사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중종반정은. 요게 정답이죠.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귀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이거 뭐냐면 조선의 7대 왕 세조. 세조가 어떻게 왕 됐는지 알지? 개유정난. 세조가 원래 그 앞에 6대 왕이 단종 자기 조카였잖아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조카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세조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조카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상왕, 이전의 왕이었던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성삼문둥이 걸려가지고 세조한테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더 앞에 나오는 거지, 사화보다. 다음,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인조가 왕이 될 때 공을 세운 신하인데 자기한테 상 많이 안 준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죠. 인조 때니까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왕 이름을 순서대로 기억을 하신다면 3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좀 어렵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경상도 영덕의 오래되고 유력한 힘 있는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향이라고 하는 건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서인이 향교를 장악하면서 구향과 마차를 빚고 있던 중 주자의 초상화가 비해졌자 신향들이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 봐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초상화와 함께 송시열의 초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갔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 글의 뉘앙스를 보세요. 지금 누구는 남인이고 누구는 서인인데 얘네들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사이가 나빠. 자, 서인과 남인이 사이가 나빠져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를 하기 시작한 때가 여러분 언제지? 조선 후기야. 기억나? 원래 붕당 정치 초반에 서인과 남인은 협조하면서 정치 잘했어요. 그러다가 현종 때 예송을 겪고요. 숙종 때 환국을 겪으면서 서인 남인이 막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죠. 아하, 조선 후기 상황이네? 그것만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1번부터 갈게요.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연포? 외관은 일본이 드나들 수 있는, 그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거든요. 부산포, 연포, 그리고 제포. 총 3포를 문을 열어서 야, 일본인에 여기서만 우리 조선하고 교역할 수 있어 라고 정해놨던 건 조선 전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부산포, 연포, 제포, 조선 전기구나. 다음, 시사에서 문외 활동을 하는 역관. 역관은 통역하는 사람인데요. 왜 양반은 아닌 중인들 있잖아. 중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시 쓰고 문학 활동하는 약간 동호회를 만들어. 그걸 시사라고 하거든. 중인들이 지위가 높아져서 시사 같은 문학 활동을 했던 거 조선 후기의 대표 특징이고요. 다음, 시전, 시장이에요. 시장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 관리. 경시서라는 시장 감독관청이 있었던 거 고려시대입니다.
마지막. 장시 시장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는 농민,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했을 때 널리 유통된 아주 중요한 화폐죠. 상평통보 조선 후기. 그렇게 해서 시기를 찾아내면 정답이 니은, 리을이라는 거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47회 절반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집중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한 회 문제를 풀어갈 거고요.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건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다음 수업 전에 문제 풀어보고 예습하고 오는 자세 갖추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